내가 아저씨 아들 걷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네가 내 아들 다리를 고친다고? 가난한 소녀의 한마디에 재벌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휠체어에 갇힌 아들,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그 다리를 어린 소녀가 고치겠다니. 도대체 이 소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미쳤다고 말린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서울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은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보였죠. 2층 끝방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파. 25살 진우가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담요 아래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손으로는 허공을 핥히듯 움직였습니다. 쿵쿵쿵.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52살의 민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잠옷 차림의 그는 아들 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진우의 날카로운 외침에 멈춰 섰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을 더듬어 진통제통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려던 순간 민재가 재빨리 다가와 약통을 빼앗았습니다. 안 돼. 벌써 오늘 2번이나 먹었잖아. 내놔.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진우가 약통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상반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휠체어는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죠. 그는 이를 악물고 민재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5년 전 그날 밤의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재의 머릿속에 갑자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악산 토항성 폭포 근처의 가파른 암벽. 아들과 함께한 마지막 등반이었죠. 안개가 자욱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할 수 있어. 그의 성급한 판단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서 진우가 균형을 잃었고 15m 아래로 추락했어요. 척추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환상통이 또 심해진 거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그의 옆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이 이제는 약통이나 더듬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침 8시 주치의 박 원장이 왕진을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항상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진우를 진찰하던 그가 민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독일 슈타인베르크 재활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걸리죠? 3개월 입원 프로그램입니다. 비용은 5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우가 과연 치료받기를 원할지가 관건이었죠. 거실을 지나던 진우가 갑자기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먼지 쌓인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스타인웨이 최고급 모델. 15살 생일에 어머니가 선물해 준 것이었죠. 그는 이를 악물고 휠체어를 몰아 피아노 다리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아노 줄이 웅웅거렸어요. 불협화음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놀라 달려왔지만 진우는 이미 자기 방으로 돌아간 뒤였죠. 서재에 홀로 남은 민재는 아내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의 어린 시절 연주의 DVD가 있었어요.
12살 진우가 쇼팽 에뛰드를 연주하는 모습, 객석에서 행복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 모든 게 꿈 같았던 시절이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득 구석에 놓인 첼로 케이스가 보였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케이스에 붙은 낡은 포스터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민재와 진우, 부자 듀엣 콘서트라는 글씨가 20년 전의 꿈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가정부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특별한 조건을 하나 추가했어요. 아이 동반 가능합니다. 왜 그런 조건을 넣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적막한 저택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리웠는지도 모르죠. 진우가 어렸을 때처럼 생기 넘치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리웠으니까요. 사흘 후 오전 10시 저택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직접 문을 열자 45살의 여성이 17살 소녀와 함께 서 있었어요. 검소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한미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 보러 온 한미숙입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 채원이에요. 채원은 큰 눈으로 저택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다른 손에는 이상한 종 모양의 금속 그릇 여러 개가 든 상자를 들고 있었죠. 민재는 잠시 소녀를 관찰했습니다. 또래보다 성숙해 보이는 얼굴에 묘한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응접실로 안내받은 미숙이 이력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훑어보던 중 한 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남편분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네, 그 후로 채원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평정을 찾았어요. 민재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아는 사람 특유의 공감대였죠. 요리 경력이 15년이시네요. 네, 작은 식당도 운영했었는데 남편이 떠난 후 정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미숙이 가방에서 밀폐 용기를 꺼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갈비찜입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민재가 한 입 맛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제대로 된 맛이었어요. 그때 2층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죠. 무슨 냄새지? 평소와 달리 진우가 직접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갈비찜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점, 두 점, 그리고는 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맛있네요. 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맛있는 음식은 마음을 열어요. 마음이 열리면 몸도 열리는 법이죠.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민재가 움찔했습니다. 진우도 젓가락을 멈추고 미숙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웅웅. 낮고 깊은 울림이 공기를 진동시켰어요. 채원이 복도에 앉아 티베트 싱잉볼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로 금속 그릇에 가장자리를 돌리자 신비로운 소리가 퍼져나갔죠. 채원아, 뭐하니? 미숙이 놀라 달려갔지만 진우는 그 소리에 홀린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늘 느끼던 다리의 저릿함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할아버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이 사셨어요.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것들을 저한테 남기셨어요. 채원이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노트 여러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한문으로 빼곡히 뭔가가 적혀 있었죠.
한자를 읽을 수 있나요? 조금은요. 할아버지가 5년 동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옆에서 치료 보조도 했고요. 진우가 휠체어를 돌려 채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싱잉볼의 울림이 점점 커지자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고통스럽던 얼굴에 평온함이 스며들었죠. 이 소리, 뭔가 이상해요. 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17살 소녀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깊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오빠, 다리가 아프신가요? 아니, 안 아파. 원래 감각이 없어. 그런데 왜 아픈 표정을 하고 계세요? 채원의 단순한 질문에 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어요. 감각이 없다면서 왜 항상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미숙이 딸을 말리려 했지만 민재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전환장애라는 게 있어요. 채원이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문 사이사이에 한글로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면 몸이 대신 아파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셨대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난 진짜로 척추가 다쳤어. 심리적인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마음도 같이 다치셨잖아요. 채원의 말에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소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저 나이에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채용하겠습니다. 민재가 갑작스럽게 선언했습니다. 미숙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신가요? 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숙소도 제공하니까 짐을 가져오세요. 진우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원이 들고 있던 싱잉볼을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울림이 자꾸만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채원은 조용히 숙소를 나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한 일과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기공 체조를 매일 빠짐없이 해야 했거든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채원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호흡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물속에서 춤추는 것처럼 우아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공기를 가르자 이상하게도 주변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2층 창문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우였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창밖을 본 것이었죠. 정원에서 움직이는 채원의 실루엣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저게 뭐지? 무술인가? 진우는 휠체어를 창가로 더 가까이 끌고 갔어요. 채원의 동작 하나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싱잉볼 소리를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아침 식사 후 채원은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일과를 관찰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몇 시에 환상통이 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표정이 굳어지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적었습니다. 새벽 3시 환상통, 오전 8시 약 복용, 10시 휠체어로 거실 이동, 피아노를 볼 때마다 인상 찌푸림. 채원의 차트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며칠 동안의 관찰 결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진우의 환상통은 항상 아버지와 마주친 후에 심해진다는 것이었죠. 오후 2시 채원은 저택 도서관에서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척수 손상과 시민성 마비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어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리며 열심히 읽었습니다. 채원 씨? 민재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책에 열중한 채원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책을 읽고 있었네요. 진우 오빠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불안전 마비인데도 전혀 못 움직이는 게 이상하거든요.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늘 의문을 품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의사들은 완전 마비라고 했지만 가끔 진우의 발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꿈틀거리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심리적 차단이라는 게 있대요.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뇌가 스스로 신호를 차단하는 거예요. 채원이 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전환장애와 관련된 사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박 원장이 정기 진료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진우를 진찰하던 중 채원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박 원장의 진료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MRI 상으로 신경이 일부 살아있다고 하셨죠? 박 원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린 소녀가 의학적 질문을 한다는 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전 마비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정상 아닌가요? 박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의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야. 어린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는 회피하듯 대답하고 서둘러 진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채원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자신의 다리는 완전히 죽은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것이었어요. 쇼팽의 녹턴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죠. 채원은 진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오른손 손가락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죠. 오빠, 이 곡 좋아하세요? 진우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인 걸 들킨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손가락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던데요. 근육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채원이 수첩에 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진우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이 소녀가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밤 9시 채원은 숙소에서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문으로 빽빽이 적힌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진우를 도울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심신일원, 마음과 몸은 하나다. 할아버지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치료 사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로 걷지 못하게 된 환자를 치료한 기록도 있었죠. 한편 민재의 서재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쌓인 벽이었죠. 오늘 컨디션은 어때? 그냥 그래요. 짧은 대답만 오갔습니다. 민재는 아들과 제대로 대화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될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아침, 식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민재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숙은 묵묵히 추가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채원은 진우 옆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통해 그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진우의 상태는 단순한 척수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복잡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진우 오빠. 채원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채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는 불안전 마비예요.
걸을 수 있어요. 탕. 진우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뭐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도 놀라서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미숙은 딸을 말리려 했지만 채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관찰했어요. 오빠는 무의식 중에 발가락을 움직여요. 음악을 들을 때마다요. 채원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치료했던 환자들의 자료였죠. 이분도 전쟁 때 다리를 다쳤대요. 10년 동안 못 걸었는데 할아버지가 치료해서 다시 걸었어요. 진우가 갑자기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곧 주저앉으며 접시를 밀어버렸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죠. 내가 뭘 안다고. 17살이 무슨 의사야? 진우의 고함에 채원이 움츠러들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5년 동안 할아버지 병원에서 보조했어요. 전환장애 환자들을 많이 봤고요. 민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분노가 어렸어요. 채원 씨, 이건 도가 지나쳐요. 우리 아들이 장난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채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미숙이 급히 딸을 감쌌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리다고? 저는 진심이에요. 채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우의 발 앞으로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깃털을 꺼내더니 진우의 발바닥에 살짝 대었습니다. 순간 진우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반사적인 근육 경련이었습니다. 민재와 미숙이 동시에 숨을 멈췄죠. 진우도 자신의 발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방금 전까지의 분노가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빠 뇌가 스스로 신호를 차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박 원장이 정기 진료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식당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낀 그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민재가 상황을 설명하자 박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채원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어린 학생이 의학적 진단을 내리다니 위험한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채원이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문과 한글이 섞인 치료 기록이었어요. 박 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의학?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요?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미숙이 처음으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딸을 무시하는 박 원장의 태도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전 독일에서 최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 방법과는 차원이 달라요. 박 원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계약서가 보였어요. 회장님, 독일 슈타인베르크 센터 예약금 마감이 내일입니다. 10억을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10억이라는 금액에 미숙이 숨을 멈췄습니다. 채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큰 돈을 들여도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진우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10억이든 100억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그의 체념 어린 목소리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채원이 다시 진우 앞으로 다가갔어요. 오빠, 한 번만 믿어보세요. 믿어? 뭘 믿어? 내가 나한테 뭔데? 진우의 날카로운 말에
채원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빠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한테 전부였어요. 그분이 평생 연구한 게 이거예요. 채원이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상한 미소의 노인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꼭 도와야 할 사람을 만날 거라고. 그게 오빠인 것 같아요. 민재가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도준 한의사님? 아세요? 20년 전에 제 어머니를 치료해 주신 분이에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분 덕분에 다시 걸으셨죠.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진우도 놀란 표정으로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채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원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척수 손상은 불완전 손상이잖아요. 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 제가 걷게 할 수 있어요. 2달만 기회를 주세요. 진우는 채원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7살 소녀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원장, 독일 거는 보류하겠습니다. 회장님, 대신 채원 씨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요. 물론 박 원장 치료도 계속 받으면서요. 박 원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후회하실 겁니다. 박 원장이 차갑게 말하고 진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에 채원을 노려보며 속삭였어요. 미성년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위협적인 목소리였지만 채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섰어요. 지압이랑 대화가 의료행위인가요? 박 원장이 아무 말 없이 떠난 후 식당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진우가 휠체어를 돌려 자기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달이라고 했지? 채원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실패하면 그때는 포기해. 진우의 목소리에는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품어보는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독일 재활센터 계약서, 다른 하나는 한도준 한의사의 경력을 조사한 자료였죠. 한도준 한의사는 생각보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전쟁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했고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았어요. 특히 심신의학 분야에서는 선구자로 인정받았죠. 민재의 어머니를 치료한 것도 유명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분의 손녀라면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17살 소녀에게 아들의 미래를 맡긴다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새벽 2시 진우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급히 달려가 보니 진우가 또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이불을 꽉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약 좀. 진우가 힘겹게 말했지만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오늘 이미 3번이나 진통제를 먹었거든요. 더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이었어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그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싱잉볼 소리가 도움이 될 거예요. 채원이 작은 싱잉볼을 꺼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깊은 진동음이 방안을 채웠어요. 신기하게도 진우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재가 놀라서 물었어요. 채원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신음소리의 패턴을 알아요. 진짜 통증일 때와 심리적 통증일 때가 달라요. 진우가 눈을 떴습니다. 채원을 보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왜 깨어 있어? 오빠 걱정돼서요. 채원의 솔직한 대답에 진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싱잉볼 소리 덕분인지 통증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박 원장이 변호사를 동반하고 찾아왔습니다. 엄한 표정의 50대 남자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의료 유사 행위를 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 원장이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압과 대화가 의료행위입니까? 미숙이 반박했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웃었어요.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면 회장님 이미지는 타격을 받을 겁니다.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인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노린 거였어요. 하지만 진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박 원장. 모두가 놀라서 진우를 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젯밤에 채원이가 없었으면 전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갔을 거예요. 박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처방한 약의 한계를 지적당한 거였으니까요. 그건 일시적인 게 5년째예요. 진우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어요. 박 원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 민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진우가 첼로를 들고 있는 민재 옆에서 피아노를 치는 사진이었죠. 여보, 진우랑 협연하면 정말 좋겠어요.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창고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첼로 케이스를 열어봤습니다. 혀는 끊어져 있었지만 악기 자체는 멀쩡했어요. 혹시 민재의 마음속에 작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채원이 말한 심리적 치유가 정말 가능하다면 음악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녁 채원은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이 들려 있었어요. 오빠, 이거 봐요. 책에는 불안전 척수 손상 환자의 재활 성공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도 7년 동안 못 걸었대요. 그런데 트라우마 치료 후에 다시 걸었어요. 진우는 책을 유심히 봤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정말 가능할까? 오빠가 믿으면 가능해요. 채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진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넌 왜 이렇게 확신해? 채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누군가의 기적이 될 거라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낫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독일 치료는 취소하겠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 후회는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전화를 끄는 민재는 진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아직 깨어 있었어요. 진우야, 채원이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진우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본 거였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내가 다시 걸었으면 좋겠어. 어떤 방법이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우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해보죠. 2달이면 짧은 시간이니까. 부자가 5년 만에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원은 진우의 방에서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해요.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올 거예요. 어떻게? 오빠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감각을 기억해야 해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5살 생일, 쇼팽 콩쿠르에서 준우승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순간, 페달을 밟던 발의 감각까지 생생했습니다. 기억나요? 응. 페달을 밟는 느낌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오른발 엄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본인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채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작됐어요. 채원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치료 첫날 아침 6시 진우의 방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채원이 준비한 티베트 싱잉볼 7개가 진우 주변에 원을 그리며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채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차크라 포인트예요. 각 부위마다 다른 주파수의 진동을 줄 거예요. 진우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채원이 첫 번째 싱잉볼을 울리자 낮고 깊은 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발바닥에 집중해 보세요. 용천열이라는 곳이 있어요. 채원의 손가락이 진우의 발바닥 중앙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채원이 꾸준히 압력을 가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아파. 진우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감각이 없던 곳에서 통증을 느낀 거였습니다. 채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짜 통증이에요. 팬텀 페인이 아니라요.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민재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리에서 뭔가를 느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채원은 계속해서 다른 혈자리들을 자극했습니다. 삼음교, 혈액, 양릉천, 한의학 용어들이 낯설었지만 진우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발가락 끝에서 시작된 미세한 감각이 발목까지 번지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 이제 중요한 걸 할 거예요. 채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머리맡에 앉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매일 자기 전에 다리와 대화해 주세요. 대화라니. 다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내일 함께 걸어보자. 고마워. 미안해. 뭐든 좋아요. 진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채원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 원장은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우의 의료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17살 아이가 무슨 치료를 한다고. 박 원장이 분개했지만 젊은 의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요인이 마비 회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그건 학술적 이론일 뿐이야. 박 원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사실 그가 화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독일 센터와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거액의 커미션을 잃게 된 거였죠. 저녁 민재는 오랜만에 창고에서 첼로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고 새 현을 갈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20년 전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첫 음을 켜는 순간 진우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아버지, 그게 내 엄마가 좋아했던 첼로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음악을 대하는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함께 연주하자고 약속했었어. 기억하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세 사람이 함께 음악실에 있던 마지막 날이었죠. 아버지도 그때가 그리우세요? 민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순간이었어요. 매일 그리워. 너도 그렇지?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원의 치료는 매일 조금씩 진전을 보였어요. 진우의 환상통 빈도가 현저히 줄었고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늘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볼 거예요. 채원이 이상한 장치를 가져왔어요. VR 고글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걷는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지압을 받는 거예요. 뇌가 실제로 걷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진우가 고글을 썼습니다. 화면에는 1인칭 시점으로 숲길을 걷는 영상이 나타났어요. 동시에 채원이 발바닥과 종아리를 리듬에 맞춰 자극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우의 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걷는 것처럼 반응했죠. 느껴져. 뭔가 느껴져. 진우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5년 만에 다리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다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채원과의 약속이었기에 지키고 싶었어요. 다리야, 그동안 미안했어.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너를 원망했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포기한 거였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쌓인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우리 다시 함께 걸어보자. 바로 그 순간 발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는 반사적 움직임이었지만 진우는 느낄 수 있었어요. 다리가 대답하고 있다는 걸. 2주일째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꿈을 꿨어요. 걷는 꿈이었죠. 그런데 깨어났을 때 발이 간지러웠습니다. 발이 간지러워. 진우가 새벽에 소리쳤어요. 민재와 채원이 달려왔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어요. 채원이 깃털로 발바닥을 간지럽혔습니다. 진우가 웃기 시작했어요. 하, 진짜야. 간지러워.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본 것도 다리에서 감각을 느낀 것도 모두 5년 만이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자가 손을 맞잡은 것도 5년 만이었어요. 채원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치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희망의 불씨는 확실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마음이 열리면서 몸도 조금씩 반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주째 월요일 오후 진우의 방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채원이 가져온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곡 연주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채원의 질문에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15살 때였어. 쇼팽 콩쿠르 준결승에서 연주했지. 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채원은 조용히 들으며 진우의 표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음악을 말할 때마다 그의 오른발이 미세하게 박자를 타고 있었거든요. 페달 밟는 타이밍이 제일 어려웠어요. 특히 세 번째 마디에서 진우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로 페달을 밟는 동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발이 기억하고 있어요. 채원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진우도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민재가 첼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몰래 연습한 결과 20년 전 실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같이 해볼까? 민재의 제안에 진우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음악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없는데 손으로만 쳐도 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민재가 첼로를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음이 울려 퍼지자 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연습하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채원이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부자가 음악으로 대화하는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미숙이 채원을 불렀습니다. 모녀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채원아, 진우 씨 상태가 정말 좋아지고 있니? 네, 엄마. 정말로 가능성이 보여요. 채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어요.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아 걱정이야.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요. 채원이 할아버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부분을 대부분 해독했어요. 특히 한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소용없다. 미숙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17살 나이에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채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아버지랑 연주하면서 느낀 건데 오른발이 정말로 페달을 밟고 싶어 했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있었어요. 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실제로 페달을 밟는 연습을 해봐요. 채원이 작은 페달 모형을 가져왔어요. 나무로 만든 간단한 장치였지만 실제 피아노 페달과 비슷한 무게감이 있었죠. 발을 올려놓고 마음으로 누르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그리고 페달을 밟는 그 순간의 감각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우의 발가락이 실제로 구부러진 거예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의지적 행동이었습니다. 움직였어. 내가 움직였어. 진우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채원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조금씩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정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MRI 결과를 본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신경신호가 이전보다 활발해졌어요. 박 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측정 오류일 겁니다. 아니에요.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개선되고 있어요. 젊은 의사의 말에 박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밤 9시 진우는 혼자 방에서 다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움직여줘서. 진우가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감각은 여전히 둔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정말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마치 대답하듯 발가락이 또 한 번 꿈틀거렸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망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채원은 할아버지 노트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부자간의 트라우마는 함께 치유되어야 한다. 한 사람만 나아서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다. 채원은 민재와 진우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등산 사고의 트라우마를 함께 극복해야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채원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랑 아저씨가 함께 치료받으면 어떨까요? 민재와 진우가 동시에 채원을 봤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함께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자. 늘 악몽을 꿔. 아버지의 고백에 진우가 놀랐습니다. 자신만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똑같았던 거예요. 채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음악으로 치유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어요. 부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간 쌓인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음악과 채원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아침, 진우의 방은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재활 성공 사례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채원이 가져다 놓은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피아노 페달이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채원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장비가 들려 있었어요. 작은 전기 자극기였죠. 이게 뭐야? 근육 전기 자극 장치예요. 의사 선생님 허락받고 빌려왔어요. 진우의 표정이 긴장되었지만 이제는 채원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전문성은 나이를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채원이 진우의 종아리에 패드를 붙였습니다. 약한 전류가 흐르자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했어요. 진우는 그 감각에 놀랐습니다. 느껴져. 정말로 느껴져.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어요. 5년 만에 종아리 근육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가 첼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부자가 함께 음악 치료를 받기로 한 지 일주일째였어요. 브람스 이중 소나타 한번 해볼까? 민재의 제안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휠체어를 피아노 앞으로 끌고 가서 상반신만으로 건반을 치기 시작했어요. 첼로의 낮은 울림과 피아노의 맑은 음이 어우러지면서 방 안이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우가 연주에 몰입하자 그의 오른발이 저절로 박자를 맞추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페달을 밟지는 못했지만 발목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 발 좀 보세요. 진우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민재도 연주를 멈추고 아들의 발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내 몸을 깨우고 있구나.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채원이 준비한 VR 고글을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 걷기 훈련을 하던 중 진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발가락이 10개가 다 움직여. 정말이었습니다. 양발의 발가락 모두가 의지대로 구부러지고 펴지고 있었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채원이 급히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어요. 심리적 차단이 풀리면서
신체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였죠. 오빠, 이제 발목도 움직여 보세요. 진우가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른쪽 발목이 아주 조금 위로 들렸습니다. 했어. 내가 했어. 진우의 환호성에 온 집안이 들썩였어요. 미숙이 주방에서 뛰어나왔고 민재도 서재에서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진우의 발목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미숙이 특별히 준비한 요리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진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채원이가 우리 가족의 천사야. 민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채원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밤 10시 진우는 혼자 방에서 특별한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서 다리에 힘을 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하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릎이 조금 구부러졌어요. 완전한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움직인 거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본 의료진이 모두 놀랐어요. 기적입니다. 척수신경이 재생되고 있어요. 젊은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MRI 영상에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신경 연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원장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음이 먼저 치유되니까 몸도 따라온 거예요. 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진우의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발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무릎도 30도 정도 구부릴 수 있었어요. 이 속도라면 정말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우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의 몸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제 절반은 온 거예요. 어느 날 오후 민재와 진우가 함께 음악실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제 매일 1시간씩 함께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음악을 통해 5년간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아들아, 내가 다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니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우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만 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부자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년 만에 화해였어요. 채원과 미숙이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주째가 되자 진우는 보조기를 잡고 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났어요. 1분 서 있었어. 진우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확실히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어요. 채원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치료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7주째 수요일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우가 보조기를 잡고 첫걸음을 시도하는 날이었거든요. 민재는 일찍부터 거실을 정리했고 미숙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채원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준비됐어요? 진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가까이 준비한 이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양쪽에 평행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진우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봉을 잡았습니다. 처음 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미숙도 부엌에서 나와 조용히 바라봤어요. 천천히 왼발부터. 채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했습니다. 진우가 온 힘을 집중해서 왼발을 앞으로 움직였어요.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탁! 왼발이 10cm 앞에 닿았어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5년 만에 첫 걸음이었습니다. 걸었어. 내가 걸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재도 감격에 겨워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잘했어, 아들아. 정말 잘했어. 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은 진우가 이번에는 오른발을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2걸음, 3걸음, 그리고 4걸음까지. 아버지. 진우가 민재를 불렀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저 걷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아빠라고 불러준 것도, 걷는 모습을 본 것도 모두 기적 같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박 원장이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진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의학적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긴급하게 의료진이 소집되었습니다. 진우의 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척수신경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젊은 의사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MRI 영상을 본 다른 의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심리적 치료가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니. 박 원장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는 채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채원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진우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온 가족이 정원에 모였습니다. 진우는 보조기를 잡고 정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느린 걸음이었지만 확실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진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아들의 어깨를 감쌌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내가 다시 걷는 모습을. 그때 채원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우가 걸을 때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알아챈 거예요. 오빠, 혹시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어떨까요? 음악을? 채원이 작은 스피커를 가져와 쇼팽의 발라드를 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음악이 흐르자 진우의 걸음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리듬에 맞춰 발을 옮기니 균형 잡기도 쉬워졌습니다. 음악이 도와주는 것 같아. 진우가 기쁘게 외쳤어요. 피아니스트였던 그에게 음악은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채원이와 아버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 덕분에.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펜을 내려놓고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편 채원은 할아버지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사례를 추가하면서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을 기록했어요.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알려진 거였어요.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기자의 요청에 민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먼저 대답했어요.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진우의 결정에 채원도 동의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어요. 촬영 당일 진우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걸었습니다. 비록 보조기를 잡고 있었지만 분명한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진우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쁨 뒤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었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8주째 월요일 언론 보도 이후 저택에는 평온이 사라졌습니다. 기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환자 가족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재는 비서를 통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박 원장이 의료계에 공식 문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미성년자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의사 자격도 없는 17살이 환자를 치료했어요. 의료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박 원장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일 재활센터와의 계약 파기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듯 했어요. 3억 원이 넘는 커미션을 잃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찰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채원을 조사하겠다는 거였어요. 민재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법적 절차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저 지압과 대화를 했을 뿐이에요. 채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조사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진우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채원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진우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채원이 사용한 전기 자극기나 의학 서적을 참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진우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거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다시 환상통이 시작되었고 겨우 움직이던 다리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진우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조기를 잡고 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채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진우는 그녀를 밀어냈어요. 이제 그만해. 너도 위험해질 거야. 오빠, 경찰이 왔잖아. 내가 잡혀가면 어떡해? 진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채원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됐어요. 그날 밤 미숙이 채원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엄마 하지만 내가 경찰에 조사받는 걸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의료 전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박 원장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재판까지 가면 채원 양이 불리해요. 무슨 합의요? 민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채원 양이 더 이상 진우 씨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각서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사과문을 내면 고발을 취하하겠답니다.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협박이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전과자가 되길 원하시나요? 변호사의 차가운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채원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진우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휠체어 신세가 된 거였어요. 채원이를 내버려둬요. 이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진우의 체념 어린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달 전의 희망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 안 해요. 오빠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만해. 너까지 망칠 수는 없어. 진우가 처음으로 채원에게 소리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우 씨의 상태가.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척수 신경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무리한 재활 때문일 수도 있고. 민재가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회복되던 아들이 다시 악화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박 원장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위험하다고요. 이건 선생님이 조작한 거 아닌가요? 채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원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가 있나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MRI 영상에는 염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진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아니,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 정말 안 되는 건가 봐요. 민재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한번 해냈잖아.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어요.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절망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채원은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노트를 꽉 안고서요. 할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오빠가 다시 아픈 거예요? 대답 없는 질문만이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기적은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회복 과정의 일부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진우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척수 염증이 퍼지면서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은 긴급 회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염증을 막지 못하면. 담당 의사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진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회복했던 희망이 모두 사라진 지금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재가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채원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가. 너 때문이야. 차가운 말에 채원이 멈춰섰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오빠, 내가 희망을 줬어. 할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다고. 그런데 봐, 더 나빠졌잖아.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섣부른 희망을 준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채원이 울며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재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무 심했어. 아버지도 나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진우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박 원장이 승리의 미소를 띠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채원 양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진우 씨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민재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법원은 채원이 진우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우 씨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 치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박 원장이 떠난 후 민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어요. 채원을 믿고 기회를 준 자신이 아들을 더 망친 것 같았거든요. 저녁 미숙이 딸을 데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엄마, 저 아직 그만이야. 법원 명령이 나왔잖아. 미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채원은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환자가 의사를 거부할 때 그때가 진정한 치유의 시작점이다. 채원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진우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복부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염증이 더 퍼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호출 버튼도 누를 힘이 없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 보였습니다. 채원이었어요. 100m 떨어진 병원 정원에 서서 병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법원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진우는 채원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에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검사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염증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이대로면 의사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민재가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2번 잃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다리를, 이번엔 전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술이라도, 뭐라도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악화였거든요. 마치 진우의 몸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혼자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엄마, 저 이제 가도 될까요? 죽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희망을 가졌다가 잃는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채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노트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메시지를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 따위는 품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 정말로 끝인 걸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노트가 말한 대로 새로운 시작일까요? 채원은 빗속에서 여전히 병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우가 자신을 거부해도 법원이 막아도 끝까지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라면 분명 포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비가 그친 새벽 4시, 채원은 여전히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떠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환자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시작된다. 한문으로 쓰인 이 구절 아래에는 작은 사례가 적혀 있었어요. 1975년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걷지 못하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채원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진우의 진짜 문제는 다리가 아니었어요. 5년 전 사고에 대한 죄책감,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이 그를 마비시킨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용서해야만. 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노트의 뒷부분에 숨겨진 치료법을 발견한 거였어요. 부작한 트라우마 동시 치유법의 핵심이었죠. 같은 시각, 진우는 병실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온몸이 부어올랐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재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아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거든요. 진우야, 아빠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민재의 눈물이 진우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진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아빠, 저도 미안해요. 힘겹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민재에게는 천금 같았습니다. 부자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재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어.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법원 명령을 어기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회장님, 채원이가 중요한 걸 발견했대요. 지금은 진우 씨를 살릴 방법이래요. 미숙의 절박한 목소리에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채원이 100m 밖 복도에서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미숙이 스피커폰으로 들려줬어요. 아저씨, 진우 오빠에게 필요한 건 용서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요. 무슨 소리야? 오빠는 살아남은 걸 죄책감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거예요. 채원의 말에 민재가 숨을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진우는 늘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아저씨가 먼저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진우 오빠에게 말해주세요. 살아있는 건 죄가 아니라고. 민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다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진우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먼저 나를 용서할게. 그날의 선택을, 그 사고를 다 용서할게. 진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너도 너를 용서해. 살아남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음악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우의 발가락이 움직인 거예요. 염증으로 완전히 마비됐다고 생각했던 다리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민재가 의사를 불렀어요. 달려온 의료진이 진우를 검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체온이 내려가고 있어요.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의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호전이었거든요. 채원은 복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맞았죠? 용서가 답이었죠? 미숙이 딸을 안았어요. 법원 명령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진우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스스로 숨을 쉬었어요. 아빠, 응, 아빠 여기 있어. 저, 살고 싶어요. 다시 걷고 싶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 특유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채원이는 어디 있어요? 민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 채원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손을 들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채원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둡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거였어요. 진우와 민재, 그리고 채원 모두에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극적으로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염증은 거의 사라졌고 다리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료진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채원은 여전히 법원 명령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화상통화로 치료를 계속했어요. 민재가 노트북을 들고 진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음악과 함께하는 재활이에요. 채원이 화면 너머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할아버지 노트의 마지막 부분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연주하면서 걷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음악의 리듬이 신경 회복을 도울 거예요. 진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이미 첼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서로를 용서했잖아. 민재의 따뜻한 말에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병원 재활실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재가 첼로를 연주하고 진우가 보조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어요.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가 울려 퍼지자 진우가 음악에 맞춰 한 발작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음악의 리듬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음악이 이런 효과를 낼 줄은. 담당 의사도 감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박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오만함 대신 수치스러움이 가득했죠. 최 회장님,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의학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박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원에 대한 고발 취하서였어요. 모든 고발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원 양의 치료법을 정식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민재와 진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이었어요. 정말이신가요? 네. 독일 재활센터에서도 이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채원이 드디어 병원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우가 병실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채원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우가 보조기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채원에게 다가갔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진우가 채원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미숙과 민재도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거예요. 5년 만에 제대로 된 연주를 하려는 거였죠. 아직 페달을 완전히 밟을 순 없지만 괜찮아요. 손으로만 연주해도 충분해요. 채원이 격려했습니다. 진우가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영혼이 담긴 연주였어요. 민재가 첼로를 들고 합류했습니다. 부자의 협연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음악이 두 사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로 콘서트를 열면 어떨까요? 진우의 제안에 민재가 놀랐습니다. 콘서트를? 네. 우리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요. 채원이도 함께 무대에 서고. 채원이 당황했어요. 저는 음악을 못하는데. 싱잉볼 연주하잖아. 그것도 훌륭한 음악이야. 진우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민재가 결심했습니다. 좋아. 2달 후에 자선 콘서트를 열자. 수익금은 전부 재활 환자들을 위해 쓰고, 그리고 채원이의 치료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6시간씩 재활 훈련을 했어요. 보조기 없이 걷는 게 목표였습니다. 민재는 첼로 연습에 매진했고 채원은 싱잉볼로 특별한 음악을 준비했어요. 3주가 지나자 진우는 짧은 거리를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진전이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진우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상처와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였습니다. 콘서트 당일 아침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은 분주했습니다.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관객들로 가득 찰 예정이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적의 회복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거든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진우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검은 연주복이 5년 전보다 조금 헐렁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는 특수 제작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서서 연주하기는 아직 무리였거든요. 긴장돼? 민재가 첼로를 조율하며 물었습니다. 그도 연주복을 입고 있었어요. 20년 만의 무대였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돼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채원은 무대 의상 대신 할아버지가 남긴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7개의 싱잉볼이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미숙이 딸의 머리를 매만져줬습니다. 우리 채원이가 정말 대견해. 엄마, 떨려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오후 7시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재활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그리고 일반 관객들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특별석에 자리했습니다. 진우가 먼저 무대로 나왔습니다. 보조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걸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던 최진우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와 아버지,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진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특수 의자 덕분에 페달도 어느 정도 밟을 수 있었어요. 오늘 연주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첫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서정적으로 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민재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첼로를 들고 아들 옆에 앉았어요. 부자의 협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음악은 두 사람의 상처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었어요. 때로는 불협화음처럼 충돌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로 어우러지는 선율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이 시작될 때 채원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7개의 싱잉볼을 무대 중앙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나무 막대로 하나씩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웅웅. 깊고 신비로운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진우의 피아노, 민재의 첼로, 그리고 채원의 싱잉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 음악과 전통의 만남이었죠. 관객석의 한 환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통사고로 걷지 못하게 된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던 보호자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공연 중반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놓고 피아노를 짚으며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위태로워 보였지만 끝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나요. 진우가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소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의학 지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와 함께 음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상처는 혼자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치유하는 거라는 걸. 마지막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편곡한 버전이었어요. 진우가 주선율을 이끌고 민재가 화음을 더했습니다. 채원의 싱잉볼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배경을 채웠어요. 클라이맥스에서 진우가 일어서서 연주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음악의 힘으로 버텼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섰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환자들도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쳤어요. 진우, 민재, 채원이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박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채원 양, 당신의 치료법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이요? 네. 심신통합재활센터를 만들 겁니다. 음악 치료와 한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요. 민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날 밤은 모두에게 특별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상처를 치유로 바꾼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치유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2년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심신통합재활센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지어진 5층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정원에는 휠체어가 다니기 편한 산책로가 있었고 곳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센터 앞 광장에서 특별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조기구 없이 완전히 걸을 수 있었어요. 가끔 균형을 잡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00번째 환자 졸업식이에요. 채원이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그녀는
의과대학 수시 합격 통지를 받은 상태였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였죠. 100명이나 되는구나. 정말 대단해. 진우가 감탄했습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2년 만에 100명의 마비 환자가 다시 걷게 된 거였어요. 완치는 아니더라도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었죠. 오후 2시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의료진, 그리고 새로 입원한 환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민재가 센터장으로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의 모토는 단순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기업인에서 따뜻한 후원자로 변신한 거였죠. 졸업생 대표로 나온 사람은 35살의 김태호였습니다. 1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던 그가 이제는 지팡이만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진우님과 채원님을 만나고 다시 살 수 있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5살 딸이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딸이 말했어요. 아빠가 다시 걸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그런 순간을 겪었으니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바뀌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졸업식이 끝난 후 특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진우와 민재의 정기 연주회였어요.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이 공연은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었어요. 바로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영양관리 책임자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식단을 관리하고 있었죠. 오늘 제가 특별히 만든 쿠키예요.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로 만들었어요. 미숙이 환자들에게 쿠키를 나눠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완전히 이곳의 가족이 된 거였어요. 저녁 무렵 진우와 채원이 센터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빠, 의대 가면 자주 못 볼 텐데. 채원이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중요해. 오빠처럼 포기하지 않는 환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넌 분명 할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가 된 거였어요. 그때 민재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샴페인 병이 들려 있었어요. 축하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독일 슈타인베르크 센터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야.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작은 기적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세계적인 희망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진우야, 너한테 제안이 왔어. 민재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줄리아드 음대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장애를 극복한 피아니스트로서 특별 강연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 내 이야기가 전 세계 음악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는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꿈을 이루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센터 곳곳에 불이 켜졌습니다. 병실에서는 환자들이 희망을 품고 잠들었고 재활실에서는 야간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계속되었다. 작은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들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센터 정문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 심신통합 재활센터 마이너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한도준 한의사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채원이 할아버지 노트에서 발견한 문구를 새긴 거였죠.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센터 전경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건물, 그곳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상처가 치유로, 그리고 포기가 도전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될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